자, 한국은행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돈, 여러분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한국 경제의 방향키를 진 새로운 수장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의 예금, 대출, 투자 시장 전체를 쥐락펴락할 인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조종사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 행동 계획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죠. 한국은행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새로운 선장, 바로 신현송 교수입니다. 근데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국제결제은행, BIS. 여기서 무려 12년 동안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그야말로 세계 경제학계의 어벤져스급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죠.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실물경제 경험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전 세계가 괜찮다고 할 때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포착하고 경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그 위기를 관리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 신현송 총재는 과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걸 예측하려면 그의 평소 생각, 즉 경제 철학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신 총재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태풍, 즉 사이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은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글로벌 바람의 방향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안정, 중시, 매파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을 좋아하면 매파, 인하를 좋아하면 비둘기파라고 부르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 총재는 아주 명확한 매파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처럼 낮은 금리가 자산시장에 위험한 거품을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거품이 터지기 전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분은 절대 미리 약속을 안 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다음엔 금리 올릴 겁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 매달 나오는 물가, 고용 같은 최신 경제 데이터를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작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상대가 나타난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철학을 가진 신 총재가 마주한 현실, 지금 한국 경제라는 체스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5%.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죠. 앞으로 신 총재가 움직여야 할 가장 중요한 체스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2024년까지 금리를 내리다가 그 뒤로 무려 6번 연속 금리를 꼼짝없이 묶어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솟는 환율, 터질 듯한 가계부채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는 아예 인하라는 말조차 쏙 빼버렸죠. 정말 인하도 인상도 쉽지 않은 이 팽팽한 외줄타기 상황에 신 총재가 딱 등장한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이 딱 한 날짜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5월 28일, 신 총재의 데뷔 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과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 6명은 일단 동결, 즉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첫 등판이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매파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4명 중 1명, 25% 정도는 깜짝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거나 최소한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 가능성은 보시다시피 거의 없다고 보는 분위기고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 총재가 정말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지갑, 내 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씩 같이 짚어보죠. 먼저 주식. 금리가 오르면 돈 빌려서 사업하는 성장주들은 힘들어지겠죠. 코스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당연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 집 사려는 사람이 줄고 가격은 떨어질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수입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아픈 손가락이죠.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말 그대로 이자 갚다가 허리가 휘는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3가지 행동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방어입니다. 일단 웅크리는 거죠.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 고평가 성장주 비중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엑셀 한번 켜보세요.
금리가 0.5%, 1% 올랐을 때 내가 내야 할 월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직접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출구 전략, 그러니까 플랜 B를 반드시 세워두셔야 합니다. 자, 방어만 할 순 없죠. 두 번째 전략은 기회 찾기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니까요.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보는 은행이나 보험주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스마트폰은 계속 쓰잖아요. 통신주처럼 시장에 흔들려도 잘 버텨주는 경기 방어주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관련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어쩌면 이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관망, 즉 기다리는 겁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현금, 즉 총알을 든든하게 챙겨두고 기다리는 전략이죠. 신임 총재의 첫 메시지가 나오는 5월 28일까지는 섣부른 베팅을 피하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총재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 시대가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매파 성향의 새로운 조종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흔들림, 즉 난기류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흔들림에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